나머지 세금은 총 10개 따로 목생. 이러면 상당히 힘들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양도소득세 취득 양도시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자,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있어서 항상 기본적으로 주의할 게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시기하고 좀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양도세의 취득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발생한 소득에서 부과되는 게 양도소득세인데, 그러면은 이 양도일만 알면 되는데 왜 취득일을 함께 고려가 되냐?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소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양도한 날의 금액과 기본적으로 취득한 날의 금액을 비교해서 차익을 구하기 때문에 이런 양도 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취득시기하고 양도시기가 고려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야 취득한 날, 파는 날을 알아야 그날의 가액을 비교해서 차익의 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라든가 세일 등을 적용하면서 취득에서 여기서 보유에다가 팔물선 소득으로 부과하니까 그에 따른 보유기간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가 보유기간에 해당된다. 따라서 양도 차익을 산정한다거나 또는 보유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양도시기와 함께 고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양도시기를 고려할 때는 크게 구분틀이 중요합니다. 그 구분틀이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외외.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원칙과 외외가 있고 특수한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에는 원칙, 예외 이런 특수한 거래 구분이 없지만 정리할 때는 이와 같이 원칙, 예외, 특례, 특수한 거래 이런 거 구분틀이 중요한데, 그러면 원칙하면 자산의 양도 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 청산한 날로 합니다. 그래서 대가로 받을 금액이 청산 깨끗이 이루어진 날 양도시로 취득시기도 되고 양도시기도 해당이 되어진 것에서 대금 청산한 날로 하죠. 그러면 이 대금 청산한 날은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한 날은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매매 등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텐데,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의 약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계약서인 잔금 약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잔금 약정보다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을 경우에 여러하시라도 실제로 잔금 주고받는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잔금 청산일서 잔금을 주고받는 대금 청산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지저분하지만은 이런 취양도식의 원칙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도자,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대가를 받아오겠죠? 그 대가를 받으면
얼마가 되는 회하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세야겠죠. 그러다가 돈이 잘 세어지 하면 침뱉으죠. 그래서 좀 지저분하지만 의도적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 양도시기는 침뱉어가면서 돈 세는 날, 실제로 잔금 주고받는 날, 대금 청산일로 이렇게 정리하셔야 계약서상의 잔금지 약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도 구분돼서 취득세하고도 혼동되지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잔금 주고받는 날, 대금 청산하는 날, 침뱉어가면서 돈 세는 날 이렇게 인지하시고, 그러면 이제 외외적으로 등기 접수일이 있습니다. 등기 접수일 있는데 이 외외는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원칙인 대금 청산,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또는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에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대금 청산한 날, 침뱉어가면서 돈 세는 날, 외조로 등기 접수일인데, 자,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 청산 전에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는 날, 자, 대금 청산에서 등기 접수일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그럼 이제 원칙과 외외에 의해서 이렇게 특수한 거래 형태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앞으로 정리하겠지만은 구분 핵심이 있는데, 자, 이 특수한 거래에 있어서는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가 있더라 그 말. 뭐 장기 할부 조건 매매다 그 말이야. 뭐 1년 이상 장기 할부 2번 이상 나누는 조건으로 매매가 됐을 때 취득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 그 말이에요. 여하튼 특수한 거래에 있어서는 뭐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중 빠른 날로 한다. 자, 그래서 장기할부 조건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정리해 드리죠. 뭐 이해도 이해지만은 단순하게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는 할부금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돈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취득 양도 시기를 따질 때는 할부금 수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종이만 앞자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니까 소인사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그래서 소인사, 자, 이 사를 절사자 생각해서 소인사, 자, 중국에 소림사라는 절이 있죠. 자, 소림사 절에는 스님들, 중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소림사는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는 소림사 중 빠른 날, 이렇게 해서 소림사의 중 이렇게 구분하고 있으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소림사니까 뭐 인도일을 뭐 소인사든 소림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구분했을 때, 그래야지 우리 지방세법상 취득세 연부 매매하고도 구분도 이루어지는데, 연부하고 해서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는 소인사 중 빠른 날, 이렇게 특수한 거래. 물론 자가건설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인데, 또 하나 또 정리가 필요한 게 상속과 증여입니다. 증여. 그러면 상속으로 증여로 상속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취득한 자산. 그러면 상속에 의해서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에 있어서는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 개시된 날, 증여해서 취득한 자산은 증여받은 날로 합니다. 증여받은 날로 한다. 그래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한 자산인 경우에 상속은 상속 개시, 증여는 증여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로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취득 양도 시기를 따짐에 있어서 큰 틀의 의미죠. 그런데 뭘 주였냐면 이 장기할부 조건이 같은 경우는 자, 소인사 중 빠른 날이 취득 시기, 양도 시기를 이렇게 서로 상속 따진다면 자, 이런 취득, 상속, 증여 자산에 있어서는 상속 개시를 증여받은 날은 취득한 날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취득한 날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 취득한 날의 의미는 취득 시기를 의미한다. 상속받은 자산, 증여받은 자산에 있어서 자, 이렇게 팔았을 때 우리가 대금 청산일이니까 상속 증여서 취득한 자, 이런 받은 자산에서는 상속의 증여받은 날로 하니까 뭘 혼동하냐면 취득 시기인지 양도 시기인지 이런 걸 나중에 구분도 하겠지만은 규정 자체에서 증여해서 취득한 자산은 증여받은 날로 하고 상속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속 개시를 증여받은 날 굳이 구분해 드리면 취득한 날, 취득 시기를 고려합니다. 뭐 언급했지만은 양도 시기는 침뱉은 돈 셀 날 대금 청산일이 되거든요. 이렇게 좀 구분해서 특수한 거래에서 이렇게 구분. 자, 하나만 더 해보면은 자, 수용이 있습니다. 공치법의 수용. 뭐 공치법에 수용될 경우에 있어서도 자, 세 점을 찍는데 세 점을 찍어서 자, 대금 청산일, 자,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자, 그래서 대금 청산, 수용 개시,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빠른 날로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수용도 한번 쓴 경우에는 뭐 공치법에 따른 수용될 경우에 있어서 대금 청산, 수용 개시, 등기 접수일. 그러면 대금 청산은 원칙이고 등기 접수는 외죠. 뭐 수용될 경우에는 청산이든 등기든 수용 개시 세 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은 장기 할부 조건의 중은 자, 중 스님들인데 수용될 경우는 수용 개시가 가운데 중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금 청산 원칙과 외 수용 개시가 중 가운데서 좀 빠른 날 돼서 수용될 경우는 원칙과 외 가운데 수용 집어넣어서 빠른 날로 이렇게 개정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용될 경우는 가운데 수용인데요. 이렇게 구분도 하면서 자, 이런 양도식에선 이렇게라도 구분 안 하면은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여경우에 자, 민법상 시효 취득이라든가 환지 처벌에 취득한 토지 등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제가 특수한 경우 등 몇 가지를 구분했을 때 지금 암기를 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분 틀을 좀 해달라는 거. 하나 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자, 취득해서 팔 때 내는 자, 세금으로서 차익 산정하는데 이 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한 날이 너무 오래됐다면 차익 산정이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차익을 합리로 산정하기 위해서 요 취득 시기를 법으로 잡아주는 취득 시기에 의제가 있겠다. 자, 의제 취득일이 있는데 이 의제 취득일이 둘로 구분된다. 1985년 1월 1일과 1986년 1월 1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은 의제 취득일은 85년 1월 1일과 86년 1일로 구분이 되는데 즉 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든가 건물, 부동산의 권리, 기타 자산인 경우에는 85년 1월 1일 아직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기타 산 바로 합니다는 대상 구분이거든요. 그리고 자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에 해당될 경우는 86년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 대상을 공파로 하니까 전에 취득시 의제 취득일이 85년 1월 1일과 80년 1일로 구분이 된다는구나. 이유는 양도 차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의제를 두는데 이해입니다. 만약에 1960년 70년에 샀던 땅을 2017년에 판다 보세요. 그러면은 자, 그 화폐 가치에 대한 물가 상승률은 약간 차이였는데 그때 샀던 금액과 지금 파는 금액을 맞대서 차이가 나면 엄청난 불합리성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80년, 70년에 샀던 땅이었다면 80원 1로 취득한 날로 법으로 봐서 그 동안에 법에 의해서 취득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실제 취득가액이 있지만은 왜? 취득한 날 의제로 잡았으니까. 이래서 법에서 취득가액을 법령에 따라 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차익 산정을 고려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의제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제일은 85년과 86년으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그래서 취득 양도시기를 정리할 때 제가 입문이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시기하고 혼돈하지 말고 원칙과 예외하고 특수한 결에 따라서 구분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 방금 셌지만은 의제를 생각하면서 토지, 건물 등이 나오니까 자,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봐보죠. 자, 과세 대상은 양도소득세니까 대상소득이 있겠죠. 이 대상소득이 열거주에 따라서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의 범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의 범위로. 자, 그럴 때 이 대상소득은 양도의 범위로서 열거주 소득세법에 열거주 방식에 따라 열거가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열거주 방식에 따라 1번, 2번, 3번, 4번, 5번, 1, 2, 3, 4, 5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토지 또는 건물,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 자산, 5번 파생상품. 자, 그래서 양도소득의 범위가 되니까 토지, 건물, 권리, 주식, 기타, 파생, 물결이 생략되어 있는데 양도의 범위가 되니까 토지 또는 건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세, 토지, 건물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파생상품 거래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대상소득이 되는데 팔아야죠. 지난주에 양도 개념 형태를 봤지만 팔아야 되는 겁니다. 팔아야 되는데 이 토지, 건물 등을 팔아야 대상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소득을 열거지 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에 제가 이유로 양도소득세 대상소득, 소득의 범위는 의도적으로 번호를 부여할 겁니다. 1번 토지 또는 건물,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 5번
파생삼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면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부동산 세제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 양도세 대상은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에 제가 암기틀도 알려드렸잖아요. 취득세라면은 그렇죠. 부선광어, 차기입항, 걸승, 건정료 13가지 물건. 재산세는 토건주, 선항 5 물건이 있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1번 토지건물, 2번 부동산의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 5번 파생상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 그럼 이제 1번 토지건물 하면은 당연히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에 토지건물에 양도를 해서 소득이니까 부동산이죠. 그러므로 한 이유는 뭐냐? 주택을 팔았을 때 집을 팔 경우에도 양도소득 대상이 됩니다. 주택은 토지 건물의 부동산이니까. 그런데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독립된 대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하려고 주택을 따로 구분한 거잖아요. 대상을 할 때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로 구분이 되니까.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자 주택의 양도소득 대상인데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인데 대상소득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있더라 그 말.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하면은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구분해서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하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이 된다. 한번 다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등의 용임권이니까 부동산 사용할 수 있는 권리하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구분도 좀 하셔야 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범위이지만 구분이 좀 필요할 이유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부동산의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인데 우리가 전 수업 시간에 지분했지만은 양도소득세 양도는 등기 등록과 무관하다고 그랬죠?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양도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자, 지금 지상권, 전세권은 실제말로 앞에 혹이 없습니다. 혹이.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 혹이 붙어 있죠? 등기된. 그래서 토지 건물이든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한해서 양도소득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럼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고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소득이 아닌데 양도소득 대상이 아닌 겁니다. 소득세 대상은 돼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팔면 양도소득의 범위고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종합소득 범위가 되는 겁니다. 같은 소득세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 범위냐 종합소득 범위냐 이 종합소득 중에서도 기타
소득 범위거든요. 소득. 종합소득은 육공주가 있잖아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 저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종합소득 중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양도소 범위가 중요하니까 양도소의 범위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소득이고 미등기 부동산은 양도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구분을 요하는 겁니다. 이런 건 앞으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소득이 구분이 돼 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 범위가 되고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열거가 영익물권 중에 지상권, 전세권은 돼 있죠? 그런데 지역권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지역권은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지역권은 토지하고 떼내서 분리해서 팔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인지시키려고 자, 부동산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이걸 강조하려고 자, 부동산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허기 등 붙어있는 등기된 부동산 이렇게 허기 등 붙어있는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등기된 이걸 꼭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 이래야 또 힘이 들지만 국내 자산의 규정하고 국외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은 국내 자산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하면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취득하는 권리가 필요해요. 건물이 완공이 되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 말이에요. 뭐 이런 권리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분양권이 대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파트 당첨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일반 분양권은 부동산을 완공이 될 때 건물이나 상가가 아파트가 완공이 될 때 취득하는 권리가 분양권인데 입주권인데 이럴 경우에 부동산 권리를 팔아서 발생한 소득도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듣죠.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 비록 전매에 따른 허용 지역이 없도록 전매 제한도 두게 되지만은 자, 분양권의 양도에 발생한 소득은 대상 소득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그런데 이제 양도세는 공부를 하면서 이 분양권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취득하는 권리가 되고 입주자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있습니다. 그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있거든요. 자, 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역시 포함을 하는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뭐라고 하냐면 조합원 입주권. 자, 우리가 정비법 등의 조합원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이 있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이 되는데 대상 범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범위인데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하고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할 거다. 그래서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구분해서 정리 좀 하셔야 되죠. 범위는 부동산 취득한 권리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만 분양권, 입주권을 구분해서 정리 좀 요하자. 뿐만 아니라 토지 상환 채권 등 우리 많이 들어보죠. 이주자 대토권, 일명 딱지 등도 다 양도세 대상 소득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을 취득한 권리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이제 주식이 있는데 그래서 주식하면은 상장 주식, 그거는 상장 주식하고
비상장 주식의 구분. 그래서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주권의 법인 외실 비주권 상장 법인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구분해서 양수의 범위는 다 대상 소득이 된다. 그런데 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자, 증권 시장, 유가증권 시장, 시장에 의해서 파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대주주 주식 양도분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중에는 양도소득 대상에 주식이 있구나. 그래서 주식을 시장에서 파냐 그렇지 않냐. 주식을 시장에서 파는 상장 주식은 대주주 주식 양도만 대상돼. 왜? 우리 개미군단들 소액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 대주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때는 대주주 이런 것을 그러면 대주주 보험도 알아야겠죠? 이런 걸 향후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따른 양도인 보험도 대상 소득이 된다. 다음 네 번째 이제 기타 자산이 있는데 뭐 기타 자산은 네 틀의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타 자산 하면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겠다. 영업권. 그래서 많이 주의시키는데 자, 기타 자산의 첫 번째 영업권. 영업권의 양도세가 아니라 사업용 고정산과 함께 양도하는. 그래서 영업권. 뭐 영업권은 나중에 미래에 뭔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되는 걸 화폐 금액으로 나타낸 것을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그 영업권에 대한 양도의 범위는 사업용 고정산, 사업용 고정자산은 토지나 건물 말하는데 토지와 함께 건물과 함께 파는 영업권이 대상 소득이 됩니다. 영업권만 떼내서 팔면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이용해용권. 이용해용권 하면은 골프 해용권 등이 대표적인데 자, 그러면 타인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용해용권인데 골프 해용권 등이 대상 소득이 된다. 그래서 골프 해용권만 보자. 우선 명칭에 관계없거든요. 명칭에 관계없이 자, 어떤 타인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해용권이니까 일반 해용권이나 주주 해용권 모두 대상 소득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해용권 다음에 특정 법인 주식. 특정 법인 주식에 있어서 양도소득 보험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이 경우에 특정 주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50, 50, 50의 조건과 81일의 조건이 충족돼야 대상 소득이 되는데 이런 틀은 이런 특정 법인 주식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기타는 보험에 해당이 돼서 두 가지입니다. 특정 주식의 양도도 세 번째 주식의 우리가 대상 구분해. 그 말은 세율이 다릅니다. 같은 기타 자산의 영업권, 사고친 영업권의 기타하고 분할 권리인 지상권 등에 대한 세율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주식의 세율하고 또 기타가 다르니까 세율 등을 적용할 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대상소득 구분을 하는 겁니다. 중에서 그래서 자, 항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하고 기타 자산하고는 또 주식하고는 뭐 권리 등이 나오기 때문에 좀 혼동이 되니까 정리할 때 항상 먼저 세월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 이렇게 틀 잡는데 다섯 번째는 16. 제가 자, 세법 수업 정리하면서 16이라고 숫자 또는 17이라고 숫자를 쓰면 16은 2016년도 개정 내용, 17은 2017년도 개정 내용으로서
세법은 개정에 민감하니까 개정 숙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파생상품 거래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2016년도부터 신설된 대상 소득이 되니까 파생상품 거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득도 대상 소득이다. 그때 파생상품이 뭐냐? 선물, 옵션 등을 말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죠? 선물, 옵션. 그래서 자, 200, 코스피 200 선물, 200 옵션이 있는데 그 외에도 있지만 선물, 옵션 등을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 그 파생상품, 거래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 범위에 2016년부터 신설해서 추가가 됐다는 것. 그래서 양도의 범위에서는 이렇게 파생까지 포함한 그 5틀로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상소득의 구분틀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도식이라든가 대상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가장 기본 기초적인 양도 내용 한번 확인해 봤고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하냐면은 자, 비과세라든가 이런 계산 방법, 이런 구조 등을 하도록 하려 합니다. 자, 쉬었다 합시다.